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시는 분이 저는 뭐 테니스 동호회를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웬 빅데이터 테니스 동호회냐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저는 직장생활 한 20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학교 나와서 회사는 두 번째인 게 지금 세스라는 회사고요. 세스라는 회사 아시는 분? SAS. TV에서 보신 분? KBS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뭐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에 자주 오르내리는 회사이거든요. 미국 회사이고 어쨌든 그 테니스 동호회분이 그 석사학위를 지금 받고 계세요. 그래서 성균관대에서 대리대에서 자주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오면서도 나 성대에 왔다니까 웬일로 그 대명문대 간다고 해서 그 대초인류 대명문대 강의하러 왔다는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빅데이터랑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업과 앞으로의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전망 이렇게 쭉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지금 세스코리아에 15년 됐고요. 15년 됐고 그리고 세스의 프로덕트가 되게 많아요. A부터 Z까지 있는데 100가지가 넘어요. 세스 내부에서 부르는 이름만. 근데 이제 국내에 많이 알려진 솔루션들은 학교에서는 통계 분석 솔루션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기업에서는 통계 분석을 하신 분들이 와서 이 기업의 데이터 분석용으로 세스를 쓰는데 통계 분석 외에 또 다른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넘버원인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은 세스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서 기업에서 이렇게 쓰시면 기업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어떤 매출을 크게 늘리고 싶고 그 다음에 비용을 줄이고 싶어요. 매출을 크게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는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걸 한다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아무튼 그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데요. 제가 빅데이터 부분에서 한 6년 정도 지금 쭉 일을 하고 있어요. 나이도 되게 세스 데이터는 많은데 6년 전에 제가 진짜 이거 하고 싶다. 이거가 앞으로 하면 세스의 또 다른 캐시카우로 얘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텍스트 마이닝 쪽으로 쭉 해왔어요. 빅데이터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빅데이터 최근에 새로 나온 터미널로지가 빅데이터라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 데이터의 유형이 몇 개가 추가되면서 빅데이터를 부르기 좋았고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전체를 한번 쭉 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도 한참 선배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오늘 여기 오면서 굉장히 저는 이제 흥분됐고 여러분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드릴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나이 때 저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어떤 게 도움이 될까 이런 걸 많이 고민하고 왔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자리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업이 좋은지 기업 들어가기 전에 어떤 스킬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서로 이렇게 그냥 쌍방향 그런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게 아젠다는 저렇게 잡았어요. 여기서 일단은 크게 이제 기업에서 활용 중인 빅데이터 오늘의 주제는 어쨌든 빅데이터예요. 기업에서 활용 중인 빅데이터의 분석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분석 플랫폼에 있어서 각 회사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산업별로 빅데이터를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어떤 IT의 기술들은 한번 나왔다가 유행처럼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기술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것 중에 지금까지 쭉 전체적으로 각광받았던 것들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건 2000년대 초반에 나왔거든요. 근데 거의 10년 가까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시장에 쫙 자리매김해서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그 이야기 되시죠? 그래서 거기까지 성장했고 CRM이라는 솔루션도 제가 CS에 들어오면서 처음 제가 1999년에 CS 들어갔습니다. 그때 CRM이라는 솔루션도
기업들에서는 반신 많이 했어요. 이거 쓰면 효과가 돼? 돈이 돼?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는 그 솔루션을 다 여러 기업들이 이제 도입해서 쓰게 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얘기해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통 용어가 되어버렸는데 이 솔루션도 앞으로 기업들이 10년 이상, 15년 이상 이 빅데이터의 필요성을 느껴서 계속 활용할 건지 그거는 지금 제 생각에는 예전에 CRM 솔루션처럼 약간 느리면서 모든 기업체에 적용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데이터상, 숫자상으로 감은 없지만 항상 숫자로 이야기하는데 직감이라는 것도 무시 못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도 이렇게 기업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빅데이터가 그냥 말로만 끝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어쨌든 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기업에서도 새롭고 생산 영역이에요. 기업에서도 새로운 영역을 해가려고 하는데 빅데이터 쪽에 일을 하고 싶어요. 뉴니까. 기업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그 자신을 잘 과시하고 싶고 자기가 하는 일을 더 부각시키고 싶은 영역에 새로운 걸 엄청 찾거든요. 이전 것들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주석이죠. 정치, 어떻게 해야 내 조직이 크고 내가 클 수 있나. 그런 영역에 여러 기업에서 요즘 빅데이터 가지고서 새로운 과제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기업에서 빅데이터의 어떤 분석의 성공 사례들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실 만한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할 충분히 뭐 개론적으로 아실 수 있겠지만 실제 기업에서 생각하는 어떤 업무 조직이 어떤 업무 조직에서 어떤 역할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실지 그 영역 한번 터치해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앞으로 잘 팔리겠나? 잘 팔리겠나? 그 측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괜찮나요? 네. 쌍방향. 쌍방향. 그럼 첫 번째, 그 빅데이터에 대해서 서로 컨센서스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첫 장인데요. 복잡하죠? 이게 지금 빅데이터 애널리틱스의 프레임워크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 복잡하지만 간단히 한번 보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2, 3학년인가요? 4학년? 4학년분? 네. 예. 좋습니다. 4학년에 곧장 취업 전제를 들고 싶으신 분은 저희 이야기를 좀 잘 들으시고, 이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야기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반드시 그 자리를 갖게 돼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인턴으로 들어온 친구를 2달간 보고서 12명 중에 3명을 제가 스위스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 지금 빅데이터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텍스트 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길래 벌써 학생이 이래서 지금 석사로 와야겠지만 졸업하고 나서 텍스트 마이닝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툭 하길래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나름대로 책도 많이 보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하는 게 벌써 달라지고 그 영역이 또 회사에 딱 있으니까 그냥 곧장 그 영역에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도 간단히 프로젝트 했고 지금 포스코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생각이 빠르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빅데이터 분석의 플랫폼인데 간단히 보면요. 일단 분석 대상의 데이터들을 소스라고 해요. 소스인데 여기 보시면 다음 이쪽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이제 기업 내부에 갖고 있는 그 DB, 오라클이든 사이베이스든 테라데이터든 그 대용량 DB들을 갖고 있는 그릇이 있어요. 이 안에는 물론 숫자 데이터도 있지만 텍스트 데이터도 있죠. 그리고 기업 외부에 있는 데이터도 있어요.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SNS 데이터 이런 모든 영역의 데이터들이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오는 거, 컬렉션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거를 그전에는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그런 영역이 있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소셜 데이터, 이 소셜 데이터나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를 크롤링이라는 용어를 또 새겼어요. 그래서 크롤러라는 용어가 지금 회사에서 IT를 많이 했지만 이 용어를 모르고 계신 분도 있어요. 빅데이터를 생각 안 해보신 분들. 그래서 크롤러라고 하고 그 수집하는 장치를 하는 행위를 크롤링이라고 하는데 이건 새로운 용어가 나왔고요. 요새는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그런 용어가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뭐 이런 데이터 연습 영역, 총칙에서 볼게요. DW 영역, 데이터 연습. 많은 데이터들을 히스토리컬하게 잘 쌓는 영역이 이렇게 껴져 있었어요. 이거는 빅데이터랑 관련 없이 이전에도 쭉 DW나 CRM에서 쭉 해왔던 영역. 이렇게 있고, 빅데이터 나오면서 이제 이런 영역이 생겼어요. 하둡 기반의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쌓고 싶은 그런 니즈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하둡 영역이 있어요. 하둡의 영역은 역할은 여러 가지로도 해요. 하지만 기업에서 가장 말하는 부분은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것, 이게 훨씬 더 우선순위일 것 같고, 뭐 R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한다는데 가장 더 쉬운 거는 DB예요. 데이터베이스는 딱 정해진 컬럼에 딱 들어가 있어서 속도도 훨씬 빠르고 다루기도 쉬워요. 하드 안에 들어있으면 뭐 쿼리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내가 일일이 코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아세요? 너무 깊게 들어간다 싶으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눈에 수술을 좀 해가지고 포커스가 잘 안 맞는데 알겠습니다. 원래 제 모습이고 이거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둡이라는 게 새로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쓰인다. 그리고 이제 크게 달라진 게 예전에 DW에서도 그 리포팅 툴이나 통계 분석 툴이나 여러 가지 다 있었어요. 그냥 여기서 CRM을 할 때도 다 있었고요. CRM이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아시죠? 네. 여기도 다 있었고요. 근데 이제 빅데이터에서 새로 나온 게 요 텍스트 애널리틱스예요. 텍스트 마이닝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요 텍스트. 기존의 DW에서 빅데이터가 달라진 거는 새로운 데이터 유형, 텍스트 데이터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텍스트 데이터를 예전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어서 대뇌에서 이해한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텍스트 데이터였거든요. 그런데 빅데이터 되면서 텍스트 데이터를 소프트웨어가 분석하게 하고, 왜냐면 수십만의 소프트웨어 텍스트를 읽어볼 수 없으니까 소프트웨어가 분석하고 다 정리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으면 그걸 가지고서 또 다른 인사이트 있는 정보를 만들어 쓰는 게 빅데이터의 새로운 가치처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빅데이터 하면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크기도 물론 있을 수 있고 데이터의 증가하는 속도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크게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건 텍스트 데이터까지 넣어서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쉽고 일반적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박스 안에 텍스트 분석의 여러 가지 그런 건데요. 기업 인터넷상에서 수집했던 기업 내부 텍스트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이 안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를 바꿔요.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를 기존의 어떤 숫자 데이터였어요. 영업 실적이나 매출 실적이나 고객 실적 그런 거랑 연계해서 또 다른 분석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레포팅도 있을 수도 있고 예측 모형,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또 다른 모형을 만드는 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낸다. 거기까지가 이제 빅데이터 영역에서 기존의 DW나 CRM에서 이야기하던 것과 또 다른 어떤 차별화된 인사이트 정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 정보들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 영역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생각하는 예전에 DW나 CRM과 다른 영역의 빅데이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혹시 여기 데이터 마이닝 툴 써보신 분? 세스가 아니고라고? 네. 사인 빨리 해주세요. 그 예전에 데이터 마이닝 솔루션으로 어떤 예측 모형을 하나 만들려면 디시전 트리나 뉴럴 네트워크, 리그레이션 이런 걸 하나 만들려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커지면 몇백만 건 되면은 얘가 3시간, 4시간 돌아서 예측 모형을 만들어요. 그것도 샘플링해서. 근데 이거를 요즘에는 1억 건, 10억 건 그런 상태에서도 모형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어떤 처리 속도가 필요해요. 빠른 처리 속도를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 지금 여러분이 쓰는 노트북 이런 거는 그 스탠드얼론 형태거든요. 거기에 코어가든 8코어든. 근데 이제 그 서버 다운하면서 FP 머신하고 서버 여러 대가 동시에 막 작업하는 거예요. 그런 하드웨어도 그렇게 갖춰줘야 되지만 소프트웨어도 여러 하드웨어 리소스를 써서 동시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MPP 머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도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져야 되고 하드웨어도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하이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라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3시간 걸리던 거를 1분 만에 끝내버리고 3시간 돌아서 그것도 써버렸어요. 그렇게 돌아오는 것들 1분 만에 끝내는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가능해져요. 그게 하드웨어 벤더랑 소프트웨어 벤더랑 서로 얼라이언스 맺어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 그런 거를 국내에서 쓰고 있냐?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HPA라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기업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어쨌든 빅데이터 플랫폼의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복잡해서 좀 이야기가 좀 길었고요. 이런 전체적인 구조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가서 일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네. 조시는 분 잘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구성하게 됩니다. 자부심 간접하기 어떻게 넣고 하시잖아요. 계속 불안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면 어디에서 어떤 데이터 갖고 쓰시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이미 빅더블은 이 영역에 어딘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드 영역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 데이터들을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오픈소스 R도 쓸 수 있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상업용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이런 소프트웨어들로 잘 분석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붙였어요? 신경 쓰이시니까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툴들이 뭐가 있나요? 한번 듣고 싶어요. 무슨 툴들 쓰시나요? 4학년. 저희는 아직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커리큘럼을 내년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그 툴들을 아직까지는 쓰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과목들에서 네? 세스 제품을 우리 학생들이 써먹으려고 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딘가 차곡차곡 저장해 놓고 그거를 어떤 허리를 나눠서 꺼내서 이런저런 분석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데이터 분석 툴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뭐 지금 막 어려운 뭐 하드를 공부한다든가 자바를 막 공부한다든가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이런 길을 가고 싶은데 제가 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 좀 얘기를 넣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이야기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툴로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그림 중에서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크게 우리가 뭐 엑셀로 하든 그 다음에 어떤 리포팅 툴로 하든 SQL 쿼리 툴로 하든 다 하는 건데 이 텍스트 분석 쪽이 최근에 뉴라고 새로 나온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빅데이터 영역에서 기존의 전용 데이터랑 텍스트 분석을 분석하는 게 있는데 이 텍스트 분석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뒤에 몇 장 넣었어요.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분석 쪽에서만 퀴즈는 제가 여기서 제일 이쁘신 분한테 질문을 드리지 않고 잘생긴 사람한테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아버지께서 방에 들어가셨다. 텍스트 이야기예요, 텍스트는. 이게 이제 형태수 분석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형태수 분석. 그래서 제일 위에 아버지께서 방에는 명사 아버지라는 게 있고 조사, 깨서라는 게 있고 방이랑 명사가 있고 애는 또 조사가 있어요. 들어가셨다가 또 있어요. 그다음 들어가셨다를 형태수 분석하면 들어가셨다에 동사 원형은 뭘까요? 제 눈에 제일 잘생긴 거예요. 아시는 분? 들어가신 동사 원형. 네. 손을 들었어요. 오비 이야기지만 네. 여자분으로 할게요. 네. 들어가실 때의 동사 원형은? 예. 역시 명문대 들어가다. 이렇게 헛짓을 하다가도 이렇게 쉽게 맞췄으면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다 뒤에 쉬었다에 어미가 있어요, 어미가 있는데 쉬었다에 그 다음 어미. 들어가다, 그리고 쉬었다에 어미가 있는데,
어미 아시는 분? 어미 아시는 분? 계속 따짓하는 분만 시키려고 하는데 네. 어디로 보면 들어갔어요? 서비스. 네, 알겠습니다. 여기 4학년 분한테 시? 어떻게 아시죠? 진짜 시예요. 네. 시가 존칭형 어미라고 반말했는지 존댓말했는지 알아보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형태소 분석기가 정확히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맞추셨네요. 들어가다 시.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미가 있어요.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뭘까요, 어미? 여기? 맞네요. 테니스에 가서 자기가 맞네요. 내가 이 질문을 다른 데서 많이 해보는데 많이 못 맞히거든요, 진짜. 동사 원형부터 못 맞히시는데 잘 맞히시네요. 이렇게 됩니다. 시가 존칭형 어미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어미가, 그 다음에 종별형 어미 이렇게 돼 있는데, 저렇게 우리나라 국어법에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 저렇게 지금 소프트웨어들이 하고 있어요. 시스 소프트웨어도 한글에 대해서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 엑서사이즈도 잘 쓰고 있습니다. 한글 국내 형태에서도 무료된 것도 있고요. 국민대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가격도 있더라고요. 1,0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엑서사이즈는 다 비교해보고 세습게 제일 낫다고 했었거든요. 형태에서 분석이라는 얘기해봤어요. 근데 텍스트 분석이 어려워요. 기업들이 그 많은 텍스트를 갖다가 쓰려면 얼마나 분석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분석이 텍스트 분석이 잘 못 돼 있으면 뒤에 시각화가 아무리 이쁘더라도 고급 분석이 들어가더라도 텍스트 분석에서 틀려 있으면 틀린 거죠.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네이버에 지식인이 있는 거예요. 갤럭시 S4하고 아이폰 5S 이야기예요. 이게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글 하나하나가 다 필요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내놨는데 우리 스마트폰 뭐에 대해서는 좋다고 하고 뭐에 대해서는 나쁜지, 그 다음에 경쟁사는 어떤 기능은 좋고 어떤 기능이 나쁜 건지 이거를 알아야 기업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내야 돼요. 하루에 이 회사는 30만 건의 VOC가 생겨요. 스마트폰 관련해서 30만 개의 글들을 사람이 다 일일이 읽어서 요약할 수 없고 기계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하루에 30만 건씩 인터넷상이나 SNS 수집해서 분석해서 DB에 딱 우리가 원할 대로 다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할 때. 그때 이제 분석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갤럭시 S4 마크파스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한번 볼까요? 갤럭시 S4를 샀는데 화면도 크고 화질도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게임을 하는데 끊김없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 여친은 아이폰 5에서 샀는데 화면이 너무 작아 구리더라고요. 저기는 두 가지 제품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 제품은 구구절절 뭐라고, 한 제품은 뭘 딱 찍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요약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갤럭시 S4의 화면 크기, 화질, 속도 다 좋게 이야기한 거다. 그리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이폰 5S에 이것들도 다 긍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프트웨어인데. 왜냐하면 이 안에 아이폰 5S 그리고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 아이폰 5S를 좋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건 틀린 데이터잖아요. 이거 100% 틀린 데이터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뒷단의 화면이 굉장히 수려하고 이쁘지라도 이거 엉망이잖아. 크게 이거는 거예요. 결과는 있는 거죠. 아이폰 5S 크기만 부정인 거죠. 이렇게 정확히 분리하는 게 사람 초딩한테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를 소프트한테 시키는 거는 또 다른 어려운 면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는 것들이 요즘 기술에 더 많이 요구됩니다. 그 외에도 이런 거 있어요. 아이폰 4 쓰다가 갤5로 넘어왔는데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아이폰 4 이야기가 아니라 갤5 이야기고 이것도 다 정확히 저렇게 분류를 시켜서 분석을 해줘야 진짜 인터넷상에서 막 돌아다니는 텍스트를 잘 가져다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디자인의 문제고 우리가 배터리의 용량이 상대 회사들이 영 떨어지고 우리가 화면이 큰데 깨짐이 너무 작고 여러 가지 문제를 찾아서 그 다음 제품을 반영을 해야 돼요. 이런 게 이제 텍스트 마이닝 쪽에서 다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분석이라고 하는 게 기업의 외부 데이터나 내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런 정보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회사들은 우리 고객들에 대한 성향이나 취향 이런 걸 알고 싶어요.
또 어떤 회사들은 그 회사가 제시한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서 피드백을 알고 싶어요. 그 피드백이 어떤지. 또 어떤 회사들은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마케팅을 빅마우스들한테 타겟 마케팅 하고 싶다. 타겟 마케팅 이야기도 뒤에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 화장품 이야기 있거든요. 여기는 초인류의 화장품이 없는 학교 아닌가? 네. 여기서도 빅마우스를 찾는 뒤에 사례가 있어요. 이 여러 영역에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문법에 맞춰서 글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국어학자분한테 이야기하면 일단 부분 분석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문법을 맞춰 쓰지 않고 못하던 데서 쓰거든요. 그것도 이 소프트웨어들은 다 분석해야 되는 게 일인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기술이 어느 정도 됐냐? 정확도 한 70, 80%는 잡아내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 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재밌는 거 한번 텍스트 쪽에 이야기 넣어봤는데, 이런 글이 있다고 쳐요. 나는 친구와 해리포터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서 팝콘과 콜라를 먹으며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이 글에는 영화관 이야기 나왔고 영화관에 갔다라는 이야기고 음식 이야기 나왔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영화를 봤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유추할 수 있지만 이런 거 일일이 또 분석해내야 되는 건데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글 안에서 사람들은 과일을 좋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 거꾸로 물어볼 수 있어요. 많은 게 문제가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하면 과일, 우유, 사과 이런 것들을 글 안에서 찾아내요. 그걸 그대로 DB에 넣어서 또 할 수 있는 그걸 응용해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쓸 영역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만들어서 DB에 넣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논문들 곧 쓰시게 될 거잖아요. 내가 논문 카피를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신 분들 그거 하나만 얻어가지고 그래도 수학할 거예요. 이게 그 도큐멘트의 디플리케이션 디텍션 하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지금 A하고 B 글은 얼마나 같을까? 몇 프로 같을 것 같아요? 아이뉴스 24 다르고 애플 같은 거 같고 이 두 글은 100% 같은 거예요. 이 논문 주고 검사하게 되고서 넣으면 이 두 글을 100% 일치한다고 딱 나와요. 그래서 A 학생은 F 학생이 쓴 논문과 74% 유사하다라고 그런 결과치를 만들어줘요. 또 하나 보시면 이거는 지금 파란 글 같고 까만 부분만 달라요. 이거는 몇 프로나 같을 것 같아요? 쌍방향. 쉬운 거. 100%? 100%는 아니잖아요. 이만큼 틀리니까요. 까만 부분 틀려요. 84% C가 D에 갔고요. 아니야. D가 C에 가고 84% 가고 C가 D에는 100% 갔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누가 누구 걸 얼마나 뺏겨 썼는지 알 수 있어요. 저거를 바꿔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 방법이 없어요. 저 솔루션에 알고리즘을 보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시 읽은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써야 이게 그런 오해를 안 받지. 갖다가 쓰면은 거의 다 20% 30%까지 다 잡아요. 어떤 구조냐면 N그램 방식이라고 해서 세 자씩 3g이라면 세 단어씩 시프트 해가면서 사진을 찍어요. 세 단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다 띄어쓰기 구조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다. 그 다음에 가 방에 들어가서 과일 먹었다. 시프트 해서 3g, 4g에서 단어를 계속 옆으로 해서 사진을 내는 그 검색 엔진 인덱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찍어서 얘를 비교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논문은 100개를 쓰면 아무튼 검사하면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성균관대 논문 DB가 어떠냐에 따랐죠. 그 안에서 검사이고 글로벌하게 체크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은 다른 데 거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그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쪽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텍스트 안에 또 재밌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뭐 일일이 다 알 거 아니고 빅데이터
모든 플랫폼에서 다른 기업들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모습들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사례를 많이 갖고 왔어요. 제가 주어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여기서 2개만 빼고 싶어요.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얘는 미국 카탈리나 마케팅이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매 그 슈퍼 체인이 있어요. 고객이 1억 9천 명이에요. 거기에 구매데이터가 2.5 페타바이트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마트 들어가서 마지막 계산할 때 카드 찍 그을 때 이 사람의 구매 패턴을 파악해서 이 사람한테 또 다른 쿠폰을 즉시 제공하는 그런 빅데이터 사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에서 이야기인데요. 신기술 투자 센싱이라고 새로운 신기술을 인터넷상의 모든 글을 뒤져서 어떤 특정 기술 분야의 동향 정보를 만드는. 근데 실제 구축했고 이 회사가 1년에 이 신기술 정보를 쓰는데 50억씩 비용을 내고 갖다 썼어요. 근데 그 50억씩 비용 내던 거를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50억 안 쓰고 이제 구축에 쓰는 그런 사례예요.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는 제가 쭉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것만 설명드리네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전자회사인데 VOC라고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예요. 고객의 소리를 분석해서 리스크를 잡는 이야기예요. 리스크를 죽이고 가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하루에 30만 건씩 데이터를 인터넷상에서 수집해서 우리 제품에 즉시 문제가 되는 거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사례죠. 이게 세 번째 사례고, 네 번째 사례가 병원에서 사례고 질병을 예측하는 거. 의사분들한테 교수님들한테 질병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하면 불가능해요 라고 대부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벽을 넣고서 파일럿 하고서 질병 예측했던 그런 사례인데 요것도 이제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질병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례가 화장품 쪽 이야기인데, 화장품 쪽에서 화장품을 여러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에도 카페가 여우야 그 다음에 2030 그 다음에 파우더북 이런 여러 가지 카페에 있는데, 그런 카페 글을 분석해서 거대한 영업 조직들을 만들고 싶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소셜미디어 분석인데, 오상규 교수님도 이쪽 솔루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LG CNS에서 세스의 텍스트 애널리틱스 솔루션들을 가지고서 언디맨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기업이든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매월 돈을 내고서 그 회사에 평판 분석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게 여섯 번째 사례. 그래서 여기서 듣고 싶은 거 한번 말씀해보세요. 가장 듣고 싶은 건 뭐예요? 질병 예측 하나. 그 다음에 저기 안경 쓰신 분 어떤 거? 몇 번? 네? 3번. 네. 3번은 S전자의 이야기인데, 스마트폰 관련해서 분석하는 사례. 그리고 또 듣고 싶은 화장품 어디 있어요? 누구? 화장품 좋아하시는 여자친구한테 화장품? 화장품. 또 하나 마지막 어떤 거? 예. 소셜미디어.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대단한 기술이 들어간 건데 어쨌든 관심이 없네요. 그래요.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네, 되네요. 이거 빠지고요. 이 카탈리나 마케팅도 좀 관심 많으시구나. 자, 그러면 세 번째
이게 이제 그 VOC 기반의 이제 하드디스크를 조기 경고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회사는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삼성전자, 친숙한 삼성전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했던 게 그 스마트폰.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작년 이맘때 저 시스템을 한참 구축하고 있었었고요. 저 시스템은 그때도 워낙 잘 나갔고 애플의 아성을 넘어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넘버원으로 갔었을 때거든요. 작년 이맘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완전 180도 달라진 거죠. 그렇게 세계 글로벌 시장이 무서워요. 작년에 저기에 가담하셨던 삼성전자의 부사장님이나 전무님들 보면 진짜 잘 나갔거든요. 근데 엊그제 조직 발표 났어요. 이제 하루아침에 그 사장님이 되게 많은데 반절 이상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아무튼 발빠르게 몰라요. 앞을 내다보죠. 진짜 1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제 전공이 뭘까 맞히신 분 제가 선물 하나 줄게요. 상대일 것 같아요. 이과일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전혀 관련 없는 상대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경제학과 출신인데 지금 통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일을 너무 잘하고 있고 15년 해도 제 입지가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전산학과나 컴공과들이 IT 쪽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응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필요해요. 응용할 수 있는 게. 모든 제품도 그래요. 스마트폰도 어떻게 엄청나게 응용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깊이 파는 거는 아주 진짜 그 스페시픽한 분야에서만 적용한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용력이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아무튼 통계학이나 이쪽이랑 좀 거리가 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훨씬 응용력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회사는 뭐냐면요. 그 다운소프트라는 회사 있죠. 그 회사도 유명한데 그 회사도 예전에 컴공과나 전산과의 사람들을 많이 쓰다가 이 응용력이 안 되는 거야. 오피니언 마이닝 막 하면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하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뭘로 체인지 시켰냐? 지금 많이 체인지 되는데 진짜 거의 체인지 되는데 어떤 거로 체인지 됐냐면 철학 가지고 철학. 어떤 사물을 보는데 그 사람의 스토리로 이어가는 그 능력 있잖아요. 그게 틀리든 맞든 그 사람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그런 쪽. 그 다음에 상대 출신도 경영학과 친구들도 보면은 훨씬 달라요. 어떤 걸 보는데 기업의 목적에 맞게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어디 가서 보면은 세스 제품을 잘 고객이 꼭 하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제 PT를 들은 다음에 저거 사야 되겠네. 우리가 5억, 10억 들여도 되겠네. 이 마음을 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타과에 더 응용력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과에 구분하고 자기 생각이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도 이야기는 뭐냐면 그 30만 개 정도의 매일 쏟아지는데 스마트폰 작년에 그렇게 잘 나갈 때 만들었던 시스템이고 지금 어떻게 힘이 되고 있지만 30만 개를 일일이 개수가 너무 많아서 아까 텍스트 마이닝 개념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분석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30만 개지만 리스크의 이용은 몇백 개가 딱 줄어들죠. 몇백 개 내에서 30만 개 VOC가 생긴다면 이 사람 다 이야기한 게 같은 이야기. 이 사람들 이야기한 게 같은 이야기. 이렇게 리스크 이용을 만들어서 리스크 이용마다 리스크 스코어를 매겨서 탑 20 리스크를 잡아서 대응하면 그런 시스템 만들고 이렇게 보면 신제품 출시 후에 신제품을 스마트폰이든 TV든 신제품 출시 후에 이거에 대한 수많은 보여주셔서 한 리스크를 잡아서 그 리스크 하나 잡으면 많은 게 VOC 해결
어떤 리스크를 10만 개 부여시하고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 애널리틱스과 데이터 마이닝을 써서 했던 거예요. 이거 중에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텍스트 모델이 빨리지만 스마트폰의 불량은 그런 게 있어요. 배터리가 빨리 난다. 배터리가 충전이 잘 안 된다. 배터리가 열이 난다. 다 배터리 불량이죠. 근데 부유시 중에 어떤 게 있으냐면 제가 배터리를 새로 샀는데 충전이 잘 돼서 열나 좋아요. 배터리 불량이 안 돼요. 이 소프트웨어는 배터리 불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텍스트 마이닝에서 이건 불량이 아니겠어요. 부유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다 연결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 리스크의 원인, 유형들을 쭉 만들어내고 리스크별로 4가지 팩터에서 어떤 스코어를 만들어서 각 제품마다 이 제품의 리스크 유형은 뭐고 그 리스크 유형에 해당되는 부요시는 이만큼씩이고 이거를 지도 펼쳐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 유럽, 동남아 이렇게 해서 쫙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결된 리스크, 해결하지 못한 리스크 저를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이제 소셜미디어 분석이 많이 각광받고 나서 어떤 이제 그 블랙 컨슈머들이 생기냐면 이거를 알아요. 그래서 내 카페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카페를 만들어서 삼성 스마트폰 불매운동 타이틀만 딱 해서 만들고 이유는 뭐 해놓으면 당장 내일 모레 며칠 뒤로 나한테 연락 올 수 있어요. 아니면 거기에 어떻게 되던가. 그래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아기를 품고서 작성 글을 옮기고 하면 거기서 금방 알게 돼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불매운동 카페 만들어요. 이제 몇 가지 룰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아시고서 이제 막 그렇게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큰 기업들은 다 그런 체제를 갖고 있어요. 내가 무슨 딱 그런 걸 올리면 오늘 저녁에 알고 그 다음에 내일 비상회의가 그 회사는 벌어지고 그렇게 벌어지고 그런 게 일환이죠. 그리고 누가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면 그걸 죽이기 위해서 문제는 어쩔 수 없고 그 문제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밑에 보면은 정분류이라고 80에서 90% 했는데 소프트웨어가 어떤 문제라고 분류를 딱딱 해놨어요. 그랬을 때 사람이 이루었을 때 얼마나 맞나요? 87% 이상 소프트웨어 분석하는 것대로 잘 맞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프로젝트 하는데 이게 50억 이상, 50억이 들어간 프로젝트였어요. 이쪽에 사모님이 나와서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냐. 기존에 5, 6년간 국내 어떤 벤더의 제품으로 쭉 했는데 정확도가 너무나 50%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떨어져서 새로 하려고 하냐. 계약서에 정확도 70% 넘게 계약서 쓰자.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 우리 계약서에 그런 데 대해서 법무팀에서 걸려요. 독소조항으로 어떤 예측률을 표기하거나 뭐 하는 거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못한 데서 계약이 한 달간 딜레이 됐어요. 그렇게 또 했지만 결과는 이렇게 좋은 정확도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런 사례고요. 그런 사례고 그게 이제 그 부요시 메시지에 쓰는 사례고 두 번째 이제 질병 예측인데 이게 대학병원에서 하는 사례고요. 여기 보시면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대장암 있죠. 대장암이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대장암으로 죽은 사람 연예인이 누구 있죠? 어떤 거냐면 대장암처럼 생기는 게 용종 40대 넘으면 지금 젊은 친구들은 뭐 대장 내시경 이런 거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나 나이 있으신 분들 아마 대장 검사 하셨을 거예요. 용종을 대장 내시경 하시면서 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용종에 한두 개 있는 건 상관없대요. 그걸 폴리비라고 하는데 그 판독기 있어요. 대장 내시경 하면서 항문에서 몇 센치 위에 크기가 몇 센치짜리 어떤 모양이 있다. 제거했다. 그 한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계속 검사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옆 사람은 그걸 정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쭉 남기는 거예요. 그런 검사 결과, 판독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 예전에 이런 데이터를 쓰지 못했었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 대장암에 걸리는 거는 선종, 대장암 앞에 선종을 예측하면 그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대요. 대장암으로 죽는 걸 방지할 수 있대요. 그거에 대한 사례예요.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대장암 여기 1, 2, 3, 4단계가 있는데 요 4단계 되면 이제 대장암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요 3, 4단계를 선종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종 앞에 1, 2단계는 폴립이라고 해요. 이 1, 2단계에서 3, 4단계로 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내면 이 사람은 대장암으로 걸리기 전에 이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3, 4단계를 예측하는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모 병원에 이만큼의 대장암 그 검사한 사람들 중에서 근데 대장암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대장암에 걸린 사람이 타깃이죠. 예측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대장암에 걸린 사람의 패턴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이 3년, 4년 우리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으면서 그 대장암의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읽어서 그걸 예측 모형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대장암 앞으로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이걸 예측해요.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도 물론 이제 기존의 정형 데이터하고 비정형 텍스트 정보인데 대장 내시경, 용종 제거술, 조직 검사 여기에 여러 가지 텍스트를 갖다가 분석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지금 대장 내시경 판독할 때 나오는 데이터들이에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고 이렇게 두 줄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 T콜론이란 콜롭이 몇 센치 어떤 모양으로 있다, 제가 있다. 요게 3개월 전에 왔을 때 체크하고 이번에 또 다시 하나 생기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열 몇 줄이 밑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뭐 7줄, 8줄. 폴립 있을 때마다. 제가 여기 안에 여러 정보들이 있는데 텍스트가 나와요. 이 텍스트 정보를 DB, 정형 데이터를 만들어서 예측 모양의 인자를 쓰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정보들을 텍스트에서 이렇게 잘 끄집어내는 기술들을 아까 텍스트 선택에 쓰인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을 정형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을 DB에 넣어서 선종에 갈 만한 환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냈더니 이 왼쪽에 있는 게 텍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선종의 예측 인자로 쓰이는 게 여러 정보들이 쓰였는데 기존의 정형 데이터로 갖고 있던 이 정보들의 웨이트들이 있어요. 웨이트들 0.14 웨이트 선종을 예측하는 데 쓰여진 웨이트예요. 그 다음에 0.12 그리고 반면에 텍스트에서 나온 정보들이 0.2, 0.2, 0.19 굉장히 높아요. 텍스트에 나온 정보들이 훨씬 더 저 선종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쓰였다. 그래서 대장암을 예측하는데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질병 예측 못한다고 막 떵떵했는데 어떤 업체에서 와가지고 대장 예측 모형을 딱 만들어 놓고 실제 해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신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크게 하고 지금 거의 끝나는 거예요. 올 초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 병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병 예측 쪽에서 쓰여졌는데 여기서 키는 그렇죠. 텍스트 쪽에 나오는 데이터하고 기존의 정형 데이터랑 믹스해서 또 다른 예측 모형을 만들어서 했다.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 이야기야, 화장품. 이 제품 써보신 분? 그래요? 써보신 분? 네. 아무튼, 네. 쓰시는 분은 따로 있더라고요. 미모에 관심 있는 분들이고, 미모에 자신 있는 분들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헤라의 미스트 쿠션 제품이죠. 근데 이 제품이 엄청 히트를 쳤어요. 엄청 히트를 쳤는데 이게 엄청 문제가 심했어요. 내부적으로. 밖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있었는데 불편한 거 없었어요? 써보시면 개선 후에 쓰셨을 수도 있겠네요. 불편한 게 뭐였어요? 없었어요? 네. 개선 후에 쓰셨나봐요. 초기 제품 이게 내용으로는 되게 좋아요. 알맹이. 근데 이제 케이스가 문제였어요. 케이스가 굉장히 딱딱하고 내시 중지하는데 펼치다가 또 부러지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 문제로 굉장히 리콜의 여러 이제 케이스를 접했던 거예요. 용기 부러지고 뚜껑 부러지고 이 제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았었는데 내부에서는 몰랐어요. 내부에서 엄청 시끄러워진 다음에 그 뒤에 알게 돼요. 이게 이제 분석한 건데, 이게
파란 선이 내부 부요시예요. 내부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네. 그다가 그랬는지 내부 외부 통합 부요시를 같이 모아서 분석해보자 했던 건데, 분석해보니까 이 파란 선이 내부 부요시에 문제 없었는데, 이때부터 이게 뭐냐면 외부 부요시가 이미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카페에서 막 문제 있다, 이상하다, 뭐 불편하다 막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때 알고 나서 뒤에 이제 내부 부요시가 엄청 터졌는데 이때 이제 리콜처럼 벌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내부는 되게 좋은데 케이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돼서 비용이 많이 들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를 통합해서 분석하니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내부 통합 VC에 대한 얘기고, 또 이 기업에서는 하고 싶던 게 뭐냐면, 거대한 외부의 영업사원들을 돈 안 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심한 이야기일 수 있죠. 그지만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멋진 마케팅 전략인 거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외부 고객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으면 외부 고객 중에 똑똑하고 우리한테 도움을 줄 고객들을 찾아서 이 고객들한테 우리 제품의 좋은 것들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영업사원처럼 쓰자라 했어요. 뭘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이 사람들이 카페에다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글을 남길 수 있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셀렉션 해보는 그런 과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외부 고객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서 우리가 카페에다 뭘 남기면 내 정보를 못 나가요.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카페에 쓰면 아이디가 있어요. 카페 아이디가 ABC이고 내가 그걸 쭉 쓰죠. 그 ABC라고 나와 있어요. ABC는 네이버에 가면 ABC가 이름이 뭐예요? 다 나오죠. 주민번호까지도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네이버에서 그거는 기업에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을 알아야 이 사람한테 새로운 제품이 왔을 때 마케팅을 벌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고객의 아이디 ABC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업 DB가 1,600만 명이 있는데, 우리 기업 DB에 600만 명의 아이디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골뱅이 앞에는 같이 쓰잖아요. 저도 골뱅이 앞을 같이 써요. 구글이든 네이버든 다음든. 그 앞부분만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앞부분만 비교했더니 카페 문서 20만 건 조사해서 그 어서를 만들 때 8만 9천 명이 나와요. 그거를 통합 고객 1,500만 고객이랑 메일 아이디랑 비교했더니 19,000명이 맞아들어요. 요거 이제 파일럿식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부 판매 고객의 아이디를 이 안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빼고 하니까 19,400명 정도가 외부 고객인데 우연치 않게 아이디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연치 않게 아이디가 같고 우리 고객이 아닐 수도 있어. 왜 우리 고객이랑 비교했냐면, 우리 고객 DB에는 이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 있거든요. 연락처, 이메일 아이디도 있고, 이걸로 이 사람을 컨택할 수 있거든요. 그 용도로 그래서 외부 고객을 우리 내부 고객의 DB랑 연결해서 식별할 수 있나? 이걸 먼저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했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우리 고객일 수도 있다죠. 근데 어디에서 이 고객이 우리 고객이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우리 제품을 샀냐? 이걸 또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 제품을 샀냐라고 또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산 사람들이 수두룩게 나와요. 수두룩게 나오고 거기에 탑 활동량이 높은 고객 아이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 우리 고객이면서 우리 제품을 샀으면서도 화장품 카페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찾아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그 19,000명 정도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렇게 해서 또 뭐 했냐면 글솜씨를 보려고 해야지. 기업 입장에서는 19,000명이 우리 고객이다까지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 19,000명 중에서 누가 빅마우스냐, 누가 글을 제일 예쁘게 잘 쓰냐, 누가 호소력이 있고 그 사람이 글을 쓰면 그 밑에 댓글이 수두룩히 달리더라. 이 사람들도 찾는 거예요.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샀는데 그죠? 뭐 원래 젊어서 탱탱해요, 피부가. 근데 이거 저 화장품 발라서 탱탱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발랐더니 탱탱하고 쫀득쫀득하고 막 좋은 걸 다 써놔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또 그런 거죠. 이제 이렇게 글을 쓰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 사람들이 그러죠.
탱탱 쫀쫀 혹하네요. 저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여기다 댓글을 수도 달라요. 카페 중에 화장품만큼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평균 30개 이상 달려요. 평균. 어떤 사람은 300개까지 달아요. 근데, 그래서, 여기, 탱글탱글이야? 탱글탱글이. 이 탱글탱글 저 사람이 저 함유의 제품을 좋다고 맞장구 쳤어요, 댓글에서. 근데 그 사람이 그 뒤에 함유 제품을 샀을까 궁금하죠. 그거까지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 글을 올린 사람이 진짜 우리 제품을 샀냐 이것도 분석해봤고, 저 글을 올렸는데 밑에다가 정말 혹하네요. 저도 사볼래요. 그 사람이 뒤에 그 제품을 샀을까 이까지 분석해봤어요. 어떤 걸로 가능하냐면 이 글을 댓글을 단 사람은 굉장히 글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체 19,000명 중에서 우리가 허브 고객화 할 사람의 풀을 만든 거예요. 풀을 약 600명 정도를 만들었어요. 600명 정도를 만들어서 1년에 신제품을 몇 가지를 출시한대요. 아이라인 쪽의 제품, 파운데이션 제품, 또 여러 가지. 그 제품 나올 때마다 그 특성에 맞게 그 사람들한테 우리 고객이 연락해 있잖아요. 이메일로 쏘는 거예요. 메시지로 쏘는 거예요. 이번에 신제품 나왔는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써보신다면 메시지 주세요. 이거 웬 떡이냐? 저거 오면 얼른 주세요잖아요. 그거 주면 여기다가 그걸 올리라는 이야기도 안 했지만 그 사람은 가서 또 떠버리더라고요. 침튀기면서. 그 사람은 원래 저렇기 때문에 피부 좋아요. 탱글탱글하요. 안 발라도 탱글탱글. 그런 고객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이게 응용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카페 고객 정보는 얻을 수 없다지만 이런 아이디어가 내부에서 나왔는데 카페 아이디를 우리 고객의 정보를 캐낼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거를 사장했던 아이디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세스랑 같이 가서 이야기해보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던 거고, 해봐서 하니까 부사장님 이야기 듣고 너무 좋아요. 빅데이터도 하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례가 여기서 질문, 앞에 사례 질문 있어요? 지금까지 질문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세요. 아까 문서수랑 댓글수 문서수 갖고? 시스템서 댓글수 해가지고 그거는 어떤 거냐면 효과였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였냐면요. 그 소셜미디어의 법칙 이런 거 있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글을 올리면 거기는 밑에다가 한 9명은 댓글을 남겨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는 90명 정도는 눈팅만 하고 지나간대요. 그래서 이 글을 본 사람은 그만큼의 숫자다라고 생각해서 전체 광고 효과는 이만큼이다라는 그런 숫자였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얘기했다. 소셜미디어. 근데 소셜미디어 법칙보다 훨씬 더 크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질문 하나 있는데, 이런 거 프로그램을 구매하면 기업에서 활용을 할 때요, 이렇게 특정 프로젝트에만 그 프로그램이 사용되는지 아니면 구매나 이런 전사적으로 사용이 되는지. 네. 그거는 그 소프트웨어 제품마다 다른데, 세스 같은 경우는 서버의 모양 크기가 아니라 코어가 1코어냐, 2코어냐, 3코어냐. 코어별로 해서 그 라이센스가 매겨져요. 그러면 8코어 제품 형태는 8코어 안에서 사람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업무상 이어부든 다 쓰면 돼요. 근데 계약은 회사랑 계약해요. 회사 내에 1부서든 2부서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게 마냥 쓸 수 없는 게 뻑뻑거리잖아요. 먹통 되면 서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저희한테 연락 오죠. 서버 8코어에서 16코어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VOC 분석에서 리스크 관리할 때 정분율이 한 87%에서 96% 정도 나왔는데, 그럼 이걸 바꿔 말하면 오분율이 한 13%에서 4%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의학 같은 그런 분야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4%가 절대로 작은 리스크가 아닌데, 이런 건 기업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병원 관련해서 질병 예측이 87%에서 96%가 그건 아니고,
아까 VOC에서의 정보는 뭐냐면 텍스트 내용을 봤을 때 이 텍스트 내용이 스마트폰 갤럭시 S4의 배터리의 충전 이상 문제다. 이렇게 분류를 하이라키하게 세 개로 한 이 분류에 정확히 맞았다, 안 맞았다. 이 분류였어요. 그래서 왜냐면 모수, 여기서는 샘플링해서 보는 게 아니라 30만 전수를 해서 보기 때문에 그 정도의 10% 정도의 텍스트 분석에서 오류는 크게 통계학적으로 뭐 무의미하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했던 거고 병원에서는 훨씬 더 높은 숫자를 요구해요. 거기서는 94% 이상을 94% 정도 맞췄어요. 90%도 넘게 맞췄어요. 거기서는 왜냐면 이 사람이 죽고 안 죽고 어떤 이제 병원에서는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이 사람이 앞으로 대장암에 걸릴 것 같아요. 그거 말도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지금 제가 용종 2개 띄었는데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은 1년 뒤에 죽습니다. 이러면 그냥 그 조심스러운 정보를 쓰는 거죠. 이 사람이 한 번 떼고 2번 떼고 3번 떼고. 근데 이제 그 환자분이 그 랩을 했을 때 뜨는 거죠. 팝업이 뜨면서 그런 거죠. 선생님, 저희 예측 시스템에서 앞에 그 대장암에 걸렸던 환자랑 유사한 패턴이 보여서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하면 이 환자분은 그냥 떼준 거랑 굉장히 고맙죠. 그 다음에 자기 모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 처방들을 받겠죠. 그런 정도여서 어쨌든 조금은 달라요. 그리고 아까 번에 이쪽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틀려도 돼요. 그냥 샘플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는 막 뿌렸거든요. 막 뿌렸는데 이 뿌린 이거하고 진짜 빅마우스 이분을 보니까 진짜 막 잘해요. 이 사람은 10배 효과를 얻거든요. 그런 효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월급도 주지 않고 영업사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재밌을 것 같아요. 또 그 온라인 마켓 요즘에 많아요 우리가 그죠? 온라인 마켓에서도 멋진 MD들 있죠. MD 상품 소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파워도 되게 좋고 홈쇼핑에 보면 요즘 비리도 많잖아요. 엄청 돈을 먹었다 뭐 몇 원 먹고 뭐 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뭐냐면 분석 툴을 기본적으로 달아요. 그 사람들은 통계학이나 무슨 IT 쪽 과가 아니에요. 다 경영이나 마케팅 뭐 이런 전공이라는 사람들인데도 마케팅 달아요. 예전에는 코딩이 어려워서 아무나 못했어요. 꼭 전산과만 했어요. 요즘에는 툴이 되게 쉬워졌어요. 툴이 되게 쉬워져서 엑셀 다루도 다루게 하려고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쉽게 만들고 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필요 없을 일은 없겠지만 생각이 제출해서 그래서 툴들은 엄청 쉬워져요. 뭐 하드웨어, R, 램, 리드스 코딩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거에 힘 쓰지 마시고 더 생각을 넓혀가는 걸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크기 위해서 무슨 자바 뭐 6개월, 1년 무슨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제가 보면 그러더라고요. 인턴십들 들어보면 서티들 되게 많아요. 근데 물론 기본적인 상식이 갖추는 것들은 좋은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서 하드웨어를 독봐야 되고 뭐 R 랭귀지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필요 없을 것 같다. 기업들은 대부분요 R이랑 그 다음에 상용 세스나 다른 소프트웨어랑 막 비교해요. R은 거의 공짜, 세스는 1년에 뭐 몇 억. 이거 비싸서 못 쓰겠어.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최근 2, 3년 전. 재는 거예요. 세스를 살까, R 잘 쓰는 사람을 뽑을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당근도 이쪽으로도 가요. 그냥 기성 제품 잘 만들어진 거 쓰자예요. 왜냐면 사람 몸값이 훨씬 비싸거든요. 이 사람을 잘 쓰려면 좋은 기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자에게 선회하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 나왔을 때 한참 그랬었는데, 그래서 굳이 그런 부담도 필요 없고, 여러분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쓰려면 이런 재미난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면 비즈니스 아날리스트
애널리스트,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해야 될 것들은 업무랑 접목시켜서 상상의 나래를 펴가는 거기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게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내 과가 이상한 과다? 뭐 어떤 과가 이렇게 신경 쓸까? 그 다음 사례는 이제 소셜 미디어 분석이라고 스마트 SMA라고 하는데요. LG CNS라는 회사고 LG CNS에서 강의 한번 했었죠. 그때 강의 들으신 분. 예. 그때도 저 강의 하기로 했다가 제가 워낙 바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LG CNS에서 그 CS의 텍스트 애널리틱스 제품을 갖고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옛날 버전에 다르게 새로운 모드로 나왔는데 여러 기업들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서 하는 일은 크게 어떤 회사에 대한 이미지, 평판 분석,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리스크 모니터링 매일매일 거의 1시간 텀으로 해서 해요. 그러면 그 로봇 크롤링,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는 로봇이 1시간 단위로 수집해서 이 텍스트 분석 서버로 넘겨주고 텍스트 분석 서버가 쫙 분석해서 그 다음에 분석하고 이런 웹 화면들이 계속 그려져서 실시간으로 보게 돼요. 그거 중에 하나 보면은 이제 LG전자하고 삼성전자인데 LG전자의 소셜 인덱스를 나름 인덱스를 만들어서 LG전자의 소셜 인덱스는 전체 점수가 이렇다. TV 부분은 이렇고 모니터 부분은 이렇고 삼성전자도 이렇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소셜 인덱스를 만들어요. 그 회사에 대해서 버즈량이 많이 나오면 도 좋고 많이 나오면서도 좋은 얘기 나와도 좋잖아요. 나쁜 얘기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만들어요. 그 회사의 그날의 핵심 핫 키워드들 이렇게 볼 수 있게 하고 키워드의 변이도 볼 수 있어요. 그 회사의 핫 키워드가 6개월 전에는 뭐였는데 지금은 뭐라고 바뀌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쭉 분석해서 상시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버즈라는 용어 소셜 미디어에서 하는데 버즈라고 해서 비유제tet해서 지적이렇게 제살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제살되는 거. 그것들을 분석하는 건데 그 버즈량이 얼마나 되는지 15건인데 이 15건 중에 보면 이런 글들이 이제 여기에 웃고 울고 있어요. 웃고 울고도 얘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스럽게 이야기한 거. 긍정스럽게 이야기한 이유는 텍스트 분석에서 어떤 주어부, 부사부, 수로부에 어떤 말들을 써서 얘는 긍정어로 본다라고 소프트웨어가 판단하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클릭하면. 그래서 얘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정확도가 100%라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직접 수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글마다 이렇게 드릴다운해서 실제 디테일 부분까지도 볼 수 있게 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다른 제품 대비 LG 신의 제품이 좀 각광을 받고 있어요. 비싸게도 나오고 있고 이유가 디테일한 분석이 가능해요. 디테일한 분석은 텍스트 엔진에부터 나와요. 여기서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LG CNS가 SI 업체예요. 국내 SI 업체들이 삼성에서 하는 SDS도 있죠. LG가 하는 SDS, LG CNS도 있고 SK CNC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들도 다 있어요. 하나도 SH라고 있고 동양도 뭐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LG CNS 기업이 IT 회사 중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하고 나중에 돈 줄 때도 진짜 저희는 좀 화나요. 엄청 검토하고 가격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들었어. 진짜 그거 화나요. 근데 이제 삼성 입장에는 좀 그게 나아요. LG가 특히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LG랑 이 사업할 때 저랑 직접 만나드렸죠. 우리 그 끝내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LG가. 저희 말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좀 별로 이야기하지 걱정하고 이러고 싶고 거기에 이제 이지영 총괄이라고 했는데 그 총괄. 근데 그분이랑 저랑 이제 엄청 친해졌어요. 이제 서로 믿고서 너희도 돈 벌고 우리도 돈 벌어보자. 너희가 해서 우리랑 이제 그 어떤 온라인스를 맺었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기대는 안 한다 하고 잘만 팔고 소문만 많이 내라 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효과가 되는데요. 어떤 그런 기업마다 그런 문화가 있는데 굉장히 색깔이 달라요. 기업을 고를 때
앞에 LG나 삼성만 보지 마시고 그 세부 자회사들을 다 알아보시고 보시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끝에 가서는 만약에 IT 계열이나 이쪽 계열로 관심 있으시면 그런 거 관련해서 질문 좀 받을게요. 딱 3시까지 끝내야 되나요? 교수님. 3시에 수업 있는 사람들 딱 3시까지 끝내야 되는지 아니면 교수님 3시까지 끝내야 되나요? 아니면 시간이 아니, 좀 수업 3시에 있는 애들은 가요. 근데 수업 3시에는 힘들어. 더 하셔도 돼요. 네네, 뭐 조금만 더 걱정 마시고.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좀 뒤에, 난 그런 이야기가 더 하고 싶었었거든요. 기업들 고를 때. 그 다음에 직분. 진짜 중요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 좀 따져. 오케이. 이렇게 디테일한 분석을 해서 경쟁사들을 우리는 화질이 낮고 3D 기능이 못하고 스마트 기능이 낮고 이런 것들을 경쟁사들이 잘 볼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인 거예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 역할이나 관계 이런 것도 좀 보겠는데요. 그래서 빅데이터 여기서 각 기업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 다양한 목적은 뭐예요? 기업은 이익을 추구가 목적이에요. 돈 많이 버는 거, 비용 줄이고, 매출 많이 늘리는 거. 그쪽에 머리 써놔요. 나는 SK 제품을 쓰고 있지만 텔레콤 개인적으로 진짜 싫어요. 근데 그 기업은 엄청 잘 알고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 분석들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우리 진짜 못 쓰게도 못하고 옮겨가지도 못하게 하고 돈은 돈으로 가져가고 다 그런 거야. SK텔 직원은 6천 명이면서 KT는 그래도 낮잖아요. 2만 명 먹을 살이잖아요. 난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 진짜 몇 소수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업에서 내가 싫은 거야. SK텔은 못 쓰고 있어. 그래서 여러 뭐 기업 활용 영역이 여러 형태로 쓴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두 차트는 몇 장 안 남았어요. 두 차트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기업을 가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볼 수 있는지 그렇게 한번 보죠. 보도록 하죠. 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갑자기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기업에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서 이야기하지만 어떤 그거를 분석하는 팀은 비즈니스 분석팀 무슨 여러 빅데이터 팀 이런 말도 있고요. 요즘에는 그게 총칭해서 의미로 보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팀이에요. 데이터 분석팀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CRM 팀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마케팅 분석팀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정의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거는 기업 외부 데이터를 모아서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경영이 일어나고 과학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서 어떤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집단이죠. 혁신 추구하려면 기업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IT 쪽에 어떤 한 사람의 수장이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마케팅 쪽에 본부장 의견, 그 다음에 뭐 회계 쪽에 CFO의 의견, 사장 의견 다 들어요. 그 다음 프로세스를 뭘 바꾸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분석만 잘했다 그래서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되거든요. 그 전체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이 전체가 잘 어우러져서 움직이는 회사들이 드물어요. 그리고 어쨌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하려면 이렇게 크게 4가지 축인데 비즈니스 프로세스 영역 비즈니스 프로세스 영역은 내부에서 어떤 비즈니스 이슈를 정확히 캐치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어떤 분석의 니즈를 제기한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수학적인 모형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패턴을 찾고 어떤 통계적인 모형으로 예측 모형을 만들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통계 분석도 하고 탐색도 하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는 IT의 도움도 필요해요. IT 시스템도 잘 알아야 되고 DB도 어느 정도 알고 그 다음에 IT 솔루션들도 알고 요 4박자가 잘 맞아서
나중에 데이터 분석한 게 실의 액션까지 움직일 수 있어야 진짜 BA, 혁신까지 이르는 BA를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드물어요. 왜 그러냐?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현업팀이라고 있어요. 현업, 이거는 나와버린데 업무도 분석하려고 하면 분석 잘 이야기 안 해요. 실제 그래요. 기업이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조직이라 하면 잘 안 돌아가는 게 조직이에요. 현업이라는 팀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요 크게 보면 이쪽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할, 통계 분석이나 데이터 탐색 이런 것들을 잘하는 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IT 쪽에 시스템 쪽을 또 잘 관리하는 요 사람들. 요게 어떻게 보면 세 개의 큰 업무 롤을 갖춘 사람들의 일들이 합쳐서 유기적으로 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BA를 잘해서 진짜 데이터 분석 기반의 기업에서 생각하는 어떤 레벨을 크게 더 높이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이런 일들을 하죠. 근데 이런 일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한 사람한테 다 알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 사람이 하는 일이 굉장히. 그렇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필요한 건 뭐냐? 이건 진짜 필요해요. 내가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서 현업에서 뭐가 문제일까? 현업의 일을 어떻게 해주면 현업의 프로세스가 이건데 이걸 어떻게 해주면 도움이 될까? 내가 데이터 분석까지만 그 사람이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업 비즈니스 도메인이 다르지는 없지만 그 사람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 문제를 이런 정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풀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걸 만들어. 아까 번에 여러 가지 사례도 다 아이디어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아이디어,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감각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기술들이거든요. 어떤 통계 모형을 만든다든가 분석하거나 이런 기술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기술이 있는 반면에 비즈니스 이야기는 깜깜 무속인 사람들은 어디에 그러니까 데이터 여기서 뭐뭐뭐 빼줘. 얘 그 데이터가 빼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짜 IT 쪽에 일하면 딱 맞아요. 운영하는 사람, IT 시스템 운영하는 사람. 뭐 해줘요? 그거요? 하루 걸리는데요. 해줘요. 그런 사람들 지금 많아요. 그런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 IT 쪽에 하나의 이제 부속 공정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내 스스로 그 사람보다 더 들어가서 그 사람의 업무를 내가 모든 걸 알 필요 없잖아요. 업무를 계속 해내고 파헤치려고 이렇게 대화법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어느 회사에 제안 설명에 몇십억짜리를 쓸 때 어디에서 힌트를 많이 얻냐면요. 현업이랑 커뮤니케이션 되게 많이 해요. 뭐가 페인 포인트인지 계속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쓰는 터미널로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 용어들. 그 사람들 용어를 넣어서 제안 설명 해줘요. 그게 저도 물론 다른 그런 거지만 여러분이 현업이랑 상대해서 그런 것들을 캐내는 중요. 그런 것들이 되게 크게 더 중요하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BA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크게 빅데이터 팀들이 있고 아까 여러 가지의 데이터 분석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일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BA의 특징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만들어서 실제 이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해서 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요. 실제 액션에 옮기지 않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내가 실컷 분석해놨는데 점점점 휴지통에 버려지는 그런 거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그런 재미. 그래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할을 딱 정리한다면 데이터 수집하고 인사이트 도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현업이랑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현업의 문제를 현업이 말한 대로만 하려고 말고 뭐가 진정한 문제인지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기술이에요. SQL 잘 쓴 사람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인드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SI 업체 가서 그냥 그 IT 운영하시는 거다 합니다. 그거 하려면 또 스킬이 또 다시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네요.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업무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런 일하는 곳인데 거기서 진짜 중요한 거는 현업과의 접점에서 잘 물어서 어떤 해결 방법의 문제를 찾아내는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미래가 이렇다고 제가 점쟁이는 아니라서 하지만 제가 일단 보기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자료에서 간단히 서치해봤어요. 몬스터닷컴이라고 미국에서 당장 제일 큰 구인구직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제가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다 쳐보면 여기에 이제 1000개 이상의 자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나 어널리스트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또 쳐봤어요. 여기는 데이터 어널리틱스는 업종 직군인 거고 찾는 사람은 어널리스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찾는 거는 최근에 와서 이제 이야기고요. 지금은 142개 나왔더라고요. 이게 1년 전만 해도요. 얼마나 더 하냐면 42개 나왔고 그 1년, 2년 전에는 두셋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찾는 데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점점점 새로운 트렌드로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영역의 사람을 찾다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바꾸긴 하지만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는 포괄적으로 사람을 찾는 형태인 거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뭔가 진짜 스페셜리스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으려면 아까 그런 마인드도 꼭 필요하고 여러 가지 툴을 잘 다루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툴을 다루는데 어떤 하나를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말아요. 요즘에는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쉽게 배워요. 응용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봤어요. 우리나라 어떤가? 우리나라 봤더니 자포리아랑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몬스터랑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치니까 어쨌든 많이 나와요. 헤드헌팅 정보도 110개 정도 나와요. 헤드헌터에서도 많이 찾아요. 저도 헤드헌터에서 엄청 전화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진짜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 진짜 뜸해졌어요. 뜸해졌어요. 근데 예전부터 제일 고민이었을 때가 뭐냐면 연봉을 지금보다 한 30%를 더 준다니까. 30% 생각하면 욕심 나잖아요. 여러 번 고민했었는데 끝내 지금 생각해보면 잘 결정했던 것 같아요. 계속 눌러있잖아요. 제가 첫 직장을 효성 데이터 시스템이라고요. 지금 유명하지도 않은 그룹이에요. 회사고 SI 업체에서는 있지 않은 회사예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효성 데이터 시스템을 와서 4년째 무슨 일을 했었냐면 ERP 전에 MRP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MRP는 ERP 전 단계였거든요. 그때 MRP 보고 그 회사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2년간 효성그룹의 한 회사에 MRP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SAP ERP로 옮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SAP ERP 그때 연봉은 제일 나왔거든요. 옮기려고 했는데 이야기 다 해놓고 하는 중에 IMF가 딱 쳐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IMF가 딱 터져서 모든 거 올스톱이잖아요. 저도 딱 놓치고 있었어요. 안 잘리는 최고니까. 그래서 2년 있다가 다시 보니까 그 SAP ERP에 대한 희귀성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생각을 못했죠. 그 다음 길이 어딜까? 저는 이제 경제학이지만 어디서부터 IT로 들어왔냐면 군대 가기 너무 싫어요. 요즘에 어제도 제 아들이랑 국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진짜 사나이 여군편 봤거든요. 저 화생방송 봤어요. 그걸 바로 어떤 재밌더라고요. 화생방. 아무튼 그거 보면서 군대에 가기 너무 싫어서 전산병으로 가려고 IT 정보처리 기사 1급을 따면 갈 수 있대요. 그래갖고 진짜 정보처리 기사 1급을 따서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가서 진짜 전산병을 했어요. 그래서 에루살렘 바이러스 걸려서 1박 2일 휴가 나오고 디스켓 하나 갖고 가는 거 마지막에 에루살렘 바이러스 백신 남아서 그때는 이 사람들 다 몰라요. 백신이 웬 백신이냐고 그때 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도와내요. 그래서 이제 IMF 지나서 옮기려고 하는 생각한 게
어느 쪽인가. ERP인가 또 길이죠. 여러분이랑 관련된 이야기예요. 내가 줄을 어디에 쓸 게 맞나요? 난 졸업할 때 줄을 경제학과 그때 당시에는 증권은행 가면 최고였어요. 증권은행가 간 친구들 이미 다 지금 다 정리돼가지고요. 지금 다른 일 하거나 뭐 해요. 제 나이 똑같은 동창들. 어쨌든 전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한번 우여곡절을 이미 겪었고 또 다른 지금 증권가나 은행 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구조적 맨날 하고. 그래서 몰라요. 10년 뒤를 여러분이 어느 직종에 있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직종을 잘 선택해야 되고 그때도 저는 회사 오게 때 또 선택했어요. IT지만 어느 쪽인가? ERP 쪽인가? 이 비즈니스 그때는 BI라고 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요. BI 쪽이었어요. 의사결정 쪽, 쌤이 이쪽이었거든요. CS가. 그래서 그쪽 견주다가 ERP는 이미 갔다. ERP는 이미 할문 갔고 희소성도 떨어졌으니까 이쪽 BI 쪽으로 가자고 해서 CS를 들어오게 됐어요. CS 들어와서도 연봉도 많이 올려줬고 와서도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CS에서도 5년만 있다 또 기자라고 했어요. 제 속마음은. 세상은 넓고 일할 곳은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5년 뒤에도 진짜 여기저기다 로봇들 많이 왔었는데 아무튼 저도 모르게 CS에 그냥 미쳐서 CS에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도 CS 좋아요. 지금도 CS 좋고 다른 IBM이나 오라클이나 다른 게 계속 미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오라클에 미쳐봤다는 사람은 못 들었어요. IBM도 미쳐봤다는 사람은 못 들었어요. 근데 CS는 미쳐봤다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CS 본사 가서도 이제 테니스 잘 쳐서 그리고 테니스 치는데 테니스 치면서 알게 되는데 CS 안 봤어야 되니까 저는 15년도 엄청 크잖아요. 27년도 있었고요. 28년도 있었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있다 보면 처음에는 돈 많이 쓰는 데가 좋고요. LG CNS가 근데 그 초년생들한테 돈을 많이 써요. 대리까지는 돈이 괜찮아요. 근데 그 뒤는 진짜 1년 될 때마다 요런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LG CNS 가서 아카데미 스쿨 끝나고 다른 회사로 옮겨졌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참고 그렇고 그때도 제가 길을 보거나 ERP가 아니라 이쪽이다 하는데 지금도 IT 시스템이 다 고급화돼가지고요. 운영계 쪽은 이미 다 현대화되고 고도화돼서 그 다음은 어드밴스드 애널리틱스 쪽이에요. 지금까지도 제 길에는 이상이 없어 보여요. 앞으로 한 5년을 보더라도. IMF 때나 뭐 때도 다 리먼 브러스 사 때도 다 이쪽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기업에서 돈 되는 장사를 하려면 데이터 분석 쪽은 이쪽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어쨌든 제가 운 좋게 길을 그렇게 선택한 것 같고요. 여러분이 대학 졸업하고서 첫 발을 내딜 때 어느 길이 나한테 좋은 길인가 이거는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이야기를 잠깐 넘어가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찾는 데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니까 이런 간단한 과정들을 이수하고서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러 대학들에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석사 과정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하시고 최근 어쨌든 BA 영역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교육 광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학과들이 발빠르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무튼 어떤 과들이 새로 앞으로 생길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어쨌든 그 영역에서 관심 있는 계신 분들이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이건 제가 또 하나의 그 채용 공고를 하나 떠봤어요. 헤드헌터 어떤 헤드헌터에서 내는 건데 잡 디스크립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찾는 채용 공고였어요. 보니까 담당 업무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 서비스 기획자와 협업해달라 이런 얘기죠. 오죽했으면 이 사람도 서비스 기획자와 협업해달라고 이렇게 써놨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협업. 그 서비스 기획에서 페인 포인트가 뭔지, 뭐를 만들어주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지 같이 진짜 포함해서 데이터 분석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구사항에는 통계적 가설 수립 및 검증 유형 보유자 뭐 있는데 가설과 검증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들도 새로운 툴들이 나와서 그 툴들을 잘 쓸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지만 기초적인 통계 지식은 필요해요. 어떤 통계치를 해석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자기교권이 정보 무관 이렇게 나오죠. 요즘에 모든 기업들이 해요. 응용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정보 무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크고 싶으면 준비할 스킬셋을 그냥 노멀하게 여러분 수준 2, 3, 4년에서 생각해 본 거예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PC 상태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MS 액세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MS SQL 안에는 거 거의 유사하니까요. SQL은 어떤 DB, 오라클로 가든 테라데이터로 가든 사이비스로 다 유사하게 보면 돼요. 넷티즈 요즘에 DB 엄청 많이 유사해요. 기본적인 상식 갖춰도 돼요. 그 다음에 기초 통계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도 통계학을 아마 한 학기 정도 들을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초 통계 한번 듣는 거예요. 통계 관련 용어들 몇 가지,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 그 정도이면 돼요. 전문 통계학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기초 통계 과정 한 학기 정도 이수하는 거는 괜찮겠다 생각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빅데이터 쪽으로 계속 내가 얘기하려면 제가 그랬잖아요. 한 사람을 뽑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게 이 친구가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텍스트 마이닝 지식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이 사람 생각을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걸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 이 사람 지금 뽑았는데 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과정에서 보면 새로운 용어들이나 지금 시대에 그 해에 맞게 새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쭉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단어로 듣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현업의 터미널로지. 그 친구가 나한테 확 눈에 띄었던 거는 텍스트만이라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나한테 뱉었을 때였어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 이 친구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내가 쓰는 터미널을 쭉 듣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혹 달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기업을 갔을 때도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이야기 말고 그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말들을 괜찮아. 그런 과정으로 빅데이터 과정 이런 것들이 좋겠다. 혹시 어디서 나셨나요? 그 자격증 올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국가에서. 그래요. 어쨌든 충분히 어쨌든 청구는 확실히 될 수 있고요. 어디에서 일단 나에 대한 백그라운드 명함을 내밀 게 없잖아요. 그 영향은 반드시 있을 것 같고요. 예. 궁금한 게 저희 홍대에서 학부 과정에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학과를 개설을 했는데 실제 업무 환경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환경에서는 되게 학부생보다는 석사 과정까지 졸업하신 분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예. 석사까지 가야 되는 건지 학부에서 그런 과정 유수에도 갈 수 있는 건지 그렇게 이해하면 예, 그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드릴게요. 양쪽 다 필요해요. 양쪽 석사, 그러니까 일단 석사이면 더 좋은 건 맞겠죠. 근데 요즘에 대부분 석사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박사분들도 너무 많아서 예전에는 박사분이랑 하면 이렇게 여기 박사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박사분들 함부로 제가 놀라면 문제가 되는데 기업에서 박사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박사분은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오해 없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사분 중에 진짜 똑똑한 박사분들이 계시고요. 진짜 멋진 박사분들. 아무튼 그 대답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학부에서도 상관없지만 석사까지 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훨씬 더 이루어가. 그리고 기업에서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그 친구를 뽑을 때도 그 친구의 무슨 스킬을 본 건 아니에요. 기업이 들어오면 가르쳐 쓰겠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친구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갖고 있고 SQL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런 기초적인 거고 통계적으로 어떤 해석할 수 있는 몇 가지 통계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걸 가지고 오시길 바라는 거고요. 학생들이 절대 모든 걸 다 갖고 오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서 테스트 하진 않아요. 너, 그래? 네가 CS를 많이 해봤어?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해봐.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CS 가지고서 뭐를 해봤다. 연접용 몇 가지 멘트상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일부는 해볼 수 있어요. 데이터가 굳이 많은 데이터 필요 없거든요. 제가 CS 들어왔을 때 제일 놀란 게 CS 한 3, 4년째 됐을 때요. 한국은행 갔는데 그때는 한참 전이죠. 2000년 초? 그때는 PC도 잘 사람들 모르고 윈도우도 잘 모를 때예요. 그때 한국은행에 조사역들이 있어요. 통계정보 만드는 조사역들. 그 양반들이 저 PC를 쓸 줄 모르는데요. 메인프레임에서 CS만 써요. 왜? 메인프레임은 진짜 어려운 장비거든요. 거기서 CS로 데이터 분석하는 거예요. PC도 못 쓰는데요. CS가 훨씬 쉽대요. CS만 연결 딱 꽂아놓으면 데이터가 어디에 있건 메인프레임에 있건 유닉스에 있건 그냥 주물럭 쓴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가 너무나 지금까지도 와닿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CS가 그렇게 인터페이스 벽들을 다 열어놨어요.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하드웨어에 있건 뭐에 있건 그래서 데이터 분석 잘하는 게 근데 질문이 그거죠? 됐죠? 네. 그렇게 저희 학생이 지금 그러니까 문과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데 그 석사가 더 높이 시겠냐 아니 학사학부니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기본 이제 커리큘럼을 다 이제 선보였거든요. 근데 저희 학사 과정에 이미 저렇게 말씀하신 준비할 스킬셋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 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걸 내가 배웠으면 굳이 석사를 안 가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겠냐 이거를 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사님께서 석사를 가는 게 낫겠다. 이제 그것도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렸는지 알겠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내지 그런 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취업 준비할 때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석사가 낫겠다는 같은 값이면 석사가 낫겠다는 얘기였고요. 근데 기업에서 대부분 다 석사만 다 뽑진 않아요. 적당히 포션이 있거든요. 박사 얼마, 석사 얼마, 그 다음에 학부 얼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 원래 직업이 FPN이었는데 FPN 파이낸셜 플래닝이 그 아까 보여주신 것 중에 이제 그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보면 여러 가지 툴들을 다루고 데이터를 다루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그 디지털에 제가 있었거든요. 디지털이라는 컴퓨터 회사. 근데 거기서 보면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는 게. 근데 이제 저희도 보면은 이제 툴들은 어느 정도 가르칠 수 있겠는데 과연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갖게 하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한번 장난으로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수업에서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어떤 그 화장품 회사에서 뭐를 하거나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케이스라든지 학생들이 어느 정도 현실감을 가질 수 있게 수업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조언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조사팀 교수님 쪽에서 한번 한 학기 했던 그 과정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던 과정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때 한 학기 동안 아까 SMA, 스마트 SMA 그 솔루션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게 하고 뭐 했다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실습해 보기는 어떤 기업에 가서 직접 어떤 기업의 그 업무에 관여한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어려울 테니까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단락 도정만이 아니라 어떻게 어프로치했냐, 뭐 과제의 방향이 어떤 부분에 더 키를 줘서 뭘 했냐.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쪽에 아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떤 문제를 끄집어내는 어떤 해결 능력을 그 엿보기한 그 파트를 이렇게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했고 왜 했고를 어떤 과제를 주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랑 어느 정도 인터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영화 나오는 평들이 좀 있어요. 영화 평들을 분석해서 뭐 과제를 한번 하나 동안 해보자. 그러면 그 영화를 물론 봤던 사람들의 의견들도 엿볼 수 있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를 본 사람이랑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이 영화가 어떤 점이든 뭐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누구와 아무튼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 과정들을 넣어서 수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지만 혼자 보고 혼자 하게 하지 말고 이거를 누군 대상과 목적물을 쓰이는 사람이든 그거를 만든 사람이든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어떤 문제나 뭐를 찾게 하는 그런 과정을 타스크에 넣어주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대답이 되나요? 아무튼 그 스킬이 되게 필요해요. 커뮤니케이션 찾아내는 거. 인터뷰에서 찾아내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화도 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두 마디를 딱 끝. 그러지 말고 계속 문제를 끄집어내게 하는 게 약보거든요. 그렇게 성격상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거를 그거는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거 말고 또 다른 과를 다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제 안에 그걸 넣으면 전공 불문하고 누구랑 대화해서 그 안에서 문제를 끄집어내게 하는 그 과정이나 뭐를 넣어서 평가할 수 있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교수님, 그럼 센스메이킹이 저희 과에서 만든 그쪽 프로젝트 아닐까요? 내지는 화장품을 팔아보게 하고 뭐 이런 거. 아니, 실제로 경영학과에서는 저희 수업 발표한 아이가 그 화장품을 인턴이라면 정말 팔아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여자 고객들이 남학생인데 여자 고객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많은 경험을 얻었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자기는 그런 그 여성 고객들에 대해서 되게 센시티브하게 모든 걸 안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과제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제가 인턴십 이야기하면 제가 인턴 중에 여러 학생들을 많이 소개해요. 가장 인상에 남는 친구가 미국 프린스 대학에 졸업했고 석사과정을 준비했던 친구고요. 그 친구가 민족사관부를 나왔더라고요. 역시 왜 그렇게 유명한 고등학교인지 알겠더라고요. 어떤 문제를 주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요. 제가 뭐 미국에 학교 다니면서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그때 뭐 연대도 있고 고대도 있는데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 혼자서 뭔가 풀어가려는 그런 게 있어요. 방향이나 찾고 이런 게 요즘에는 워낙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굉장히 잘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이 예전에 저희 때는 진짜 없었어요. 저희는 그냥 따라가기인 거고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도 그렇고 어떤 문제를 줬을 때 학생들이 풀어가는 방향들이 다르더라고요. 또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이거를 스스로 고민해서 풀게 하는 거 그게 기업에서 훨씬 더 유용한 것 같아요.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야 무슨 문제를 주고 적당히 딱딱딱 관련된 자료 주고 뭐 해서 이렇게 해봐 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얘가 풀어서 해내는데 내가 만족을 몇 번 했어요. 이 친구한테 대답을 안 하는데 표현을 안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석사 준비 중인 건데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텍스트 마이닝 쪽에 그 친구가 일을 했었고 갑자기 CS 파트너 쪽에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 친구 있는데 써볼래요. 그 친구 한 달에 얼마를 받으면은 CS에서는 그 친구 100만 원을 줬어요. 인턴십 필요 한 달에. 이 친구 한 달에 350만 원짜리 2달을 일을 해서 7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느 정도 그래도 700만 원 훨씬 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경험할 수 있으면 어디선 그 유닉스라는 것도 경험하고요. 통역 친구인데 데이터를 많이 달아봤는데 윈도우에서만 달아봤어요. 근데 유닉스라는 걸 달아보기도 쉽게 아마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VM 어디에서 쓸 수 있어서요. 유닉스 커맨드 10개 이내에서밖에 안 쓰거든요. 10개, 15개, 10개만 알아도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해요. 기본적인 스킬. 깊이는 들어가지 말아요. 여기저기 조금씩 알아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 돼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 하나당 말하시 받겠습니다. 네. 크게 내가 지금 국수전공으로 더 크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강연하시는 중간에 자막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입사를 할 때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크게 메리트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봤다면 돼요. 그게 막 엄청 잘한다, SQL 엄청 잘한다? 그거는 기업 들어가면 다시 기업에 들어가서 충분히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바 구조도 왜냐하면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야기가 만능의 얘기예요. 만능. 웃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에 이렇게 조금씩 알아두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분석 능력인데 분석 능력은 요구사항을 잘 끄집어내서부터 나오는 거고 분석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새로운 내 호기심을 만들어서 그 호기심을 풀고 호기심에서 또 다른 결과에서 또 다른 게 나오면 또 그걸 풀고 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거죠. 이렇더라. 아까 화장품 이야기도 그 화장품 회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적었어요. 화장품의 그 회사에도 IT 회사가 몇십 명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있었으면서 적었어요. 근데 그거를 풀어가는 것도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다 필요 없다는 걸 뭐 학교 과정에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도 내가 내 몇 년 동안에 그거 뭐 한 학기에서 어떤 랭귀지에서 오늘 봤다 이런 거니까 그거 굉장히 하는 거. 네. 저쪽에 학생. 네. 잠깐만. 예. 네. 저는 경영학과 이경구라고 합니다. 저도 빅데이터 쪽에 요 근래 관심이 들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경영학과다 보니까 통계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소외되는 역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4학년이고 좀 있으면 졸업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공학을 따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예 복수 전공을. 근데 저가 그게 사정이 안 되니까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초 통계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도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 위해는 되게 간단한 것들만 많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뭐 카이 제곱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회귀 분석. 앞에 단계 다 넘기고 회귀 분석 정도만 돌릴 줄 알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던데 과연 그게 맞는 사실인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그 SQL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분은 특정 코스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아닌 걸 했다고 서류라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영학과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거만 수정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이걸 공부했다라고 해서 뭐 엑스트라 커리큘럼에 넣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혹시 바꾸신 게 있으시면 경영학과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느끼기엔 불리하다고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훨씬 나중에 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전공으로 성공을 해야 되나 이런 거라든가 누구는 뭐 어떤 프로그래밍 관련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불리하다고 생각하기에 나중에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프로파일 딱 보면 별로 뭐 프로그래밍 할 거니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소개서에 있는 몇 줄을 보지 일일이 다 파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어서 어떤 랭귀지에 뭐 학교에서 아니더라도 어떤 학원이든 어떤 교육센터든 그런 데서 충분히 한번 봐도 돼요. CSS도 짧은 컴팩트한 과정도 있거든요. 5일짜리 데이터 사이언스 과정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안에서도 뭐 진짜 며칠 내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실습까지 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런 거잖아요. 거짓말은 하면 안 되고, 세슨 앵기트를 해봤다죠. 교육을 받았다죠. 교육을 이수했다죠. 단지 이틀 하고서 충분히 쓰잖아요. 근데 또 그게 어떻게 돌아가나 이틀이면 충분히 또 캐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의 아킬레스 같은 걸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뭐 내가 서해감 이런 건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렸어요. 통계학. 잠깐만요. 어제로 지금 예정된 시간에서 추가된 것도 있고 그래서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고 더 질문 있으신 분은 간사님하고 바깥에서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한 질문만 받을게요. 지금까지 질문 안 하신 거죠?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